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고개가 높을 때도 있고, 또 물이 깊을 때도 있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무척 고생하신 분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대스타 출신이죠. 원래 그 노동자를 대변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그 당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보복 수사, 여기에 연루돼서 지금 고생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김성태, 강서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을 김성태 의원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 설 명절 잘 쉬었습니다. 네, 설 명절 대충 샜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방송 잘 시작하려고 이렇게 좋은 멘트로 시작합니다. 아니 나 진짜 고맙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제가 이제 국회 출입기자 때 정치부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취재도 많이 했고 했던 분인데,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도 참 불편한 마음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1년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해가 바뀌고 올해 2020년 1월 17일 날 진실의 법정에서는 실체적 사실에 입각한 그런 판결 선고가 나와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저로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사법부 판결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자유한국당 유리하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법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 본 거 보고 내가 아직 사법부는 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20대 국회에 들어서고 공교롭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13명이 15명이 총 기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0명은 배지를 떼고 옷을 벗고 때로는 깜빵에, 때로는 그냥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간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검찰에 더 씌워놓은 이 질곡 같은 이런 굴레를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녀분, 따님 그 비정규직, 어떻게 보면은 뭐 알바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주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이죠. 파견계약직. 원래 방송국도 파견계약직 많습니다. 비정규직인데 어떤 뭐 좀 알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문제가 된 거죠. 흔히 말하는 인력 파견 회사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이제 실무를 하게 됐는데, 그 파견 계약직으로 한 20개월 가까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거기는 너무 힘든 일이라 여직원들이 늘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특히 뭐 남자들도 버겨내기 어려운 일, 1년에 뭐 한 6개월 정도는 늘 지방 이 경기할 때 가서 시합 준비하고 경기 준비하고 마치고 나면 뒤풀이 마무리 이런 정상까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회사적인 입장에서는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의 어떤 기회를 주는데, 절차를 사실상 KT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악의 구렁텅이에 그게 빠지는 건데, 그 절차에 아이가 그냥 그게 제대로 된 절차인지 아닌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따른 거죠.
네. 제가 지나고 난 뒤에 이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제가 좀 가정에서 당시 뭐 저는 대선에 네. 뭐 눈이 멀어가지고 사실은 가정은 거의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판에 빠져서 딸애가 그런 가정에 회사가 이런 뭐 정규직 전환 절차에 이런 뭐 일이 있다 이렇게 저한테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걸 알았다면은 그런 잘못된 절차에 애가 빠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후회스러워요. 네. 원래 방송국도 그 2년 지나면 그 정규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만둬야 되는 그게 사실은 이제 파견 근무직에 대한 애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선배들도 많이 도와서 정규직으로도 제가 이제 매일 방송 MBN에 있을 때는 많은 그 후배들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많이 시켰는데 열심히 물론 하는 친구에 한해서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그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것들을 그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말하기 전에 뭐 기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쪽 우파 진영이나 보수 진영 있는 사람들은 김성태 의원은 정치 보복의 어떤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저는 뭐 어떤 경우든 딸애가 비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어떤 그런 계기 기회를 물론 회사가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 했지만은 그 절차가 잘못된 절차이기 때문에 애비로서 뭐 국민들 앞에 저 부득의 소치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비록 제가 뭐 청탁을 하지 않고 또 채용 절차에 제가 개입하지 않고 또 KT 회장이 지시하고 저한테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지만 뭐 그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 아마 이 20대 국회에 들어서고 특히 저희가 야당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뭐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원내대표가 네 번째를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번째 원내대표인데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운 상대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다. 가장 강력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건에 제가 이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추정하는 경우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18년 그때 4월 달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이제 일요서울 TV를 통해서 처음 나가는 사실인데 2018년 4월 단독 특종. 그렇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준표 당대표에게 딱 두 가지만 요구했어요. 한 가지가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걸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거. 그걸 좀 인정해달라는 거. 두 번째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너무 우리가 힘들다. 너무 뭐 상대하기 힘들다. 세다. 그래서 좀 강경한 저 원내 투쟁 전략, 원내 뭐 이런 운영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국정 운영을 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 김성태 원내대표 좀 이 대정부 공격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걸 홍준표 당대표한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언뜻 김 대표도 하여튼 강약을 잘 조절하면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뭐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신호였군요. 사실 국회에서 또 중요한 이것도 여기서 처음 밝히는 일입니다만은 또 단독. 당시 국회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을 청와대 헌정 역사상 60년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답변석에서 일어나라. 답변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 위원회에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석에서 앉아서 답변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 사회석, 저 발언대에 가서 답변을 해라. 와. 처음에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쉬었어요. 네. 답변대 사회석으로 발언대로 가서 답변하라. 자존심 엄청 상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청와대가 확 뒤비졌다는 건데. 왜 그러셨어요? 그것만 안 해도 내가 볼 때 이 사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제 기자의 촉으로 딱 느끼는 문제는 거기까지만 해서도 끝났는데 네. 제가 그해 5월달에 네. 드루킹 특검 간치를 위한 쉽게 말하면 국회 계단 앞에서 단식했죠. 노숙 단식을 했어요. 그 노숙 단식을 하면서 물론 뭐 제가 한 방 얻어맞고 또 맞아요. 맞았잖아요. 그런 폭행당하는 모습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 드루킹 특검이 아마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 이후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내사를 받고 사실상 그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면은 통화기록 조회한 사실이 이렇게 통보가 와요. 네. 그럼 보통 20통에서 30통 정도 이렇게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제가 충분히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나중에라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회의원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요. 딸애가 비록 KT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 딸의 문제를 언론에서 먼저 터뜨린 게 아니에요. 10년 전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문제를 터뜨리는데 정확하게 2018년 3월 달에 네. 국회 가방위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 뭐 정모 의원, 김모 의원 나중에는 11명 민주당 가방위원 전체가 연서 서명이 된 자료 제출 요청을 KT에 하게 됩니다. 아,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동료 의원에 대한 그래서 그걸 그때 우리 딸애가 KT에서 입사 재반 서류 일체 인사 서류 제출하고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뭐 지난 5년치 뭐 전부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이런 걸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미 제가 원내대표 하는 시절에. 네. 또 그해 11월 달에 민주당 의총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의혹이 있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직전에 수석 부대표를 한 친구가 민주당 의총에서 해요. 이거야말로 민주당과 청와대 간에 짜고 치는 고수. 저 딸아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어느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네. 언론도 어느 기자도 그 취재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개인정보 유출의 그렇습니다. 사찰로 봐야죠. 불법 그럼, 사찰로.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고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 쪽에 흘린 거고 네.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면죄부를 얹고 그죠? 그 의총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제가 하고 원내대표 딱 2018년 12월 13일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모 언론을 통해서 이 기사가 됩니다. 바로 그러고 정확하게 해 바뀌자마자 검찰이 그냥 바로 수사에 들어가요.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성태 의원 자중을 좀 해라 할 때 홍준표 대표도 원래 센 분인데 사실은 형님하고 비슷하지 뭐 그죠? 네, 우리 의원님하고 비슷한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래도 입이 좀 센 편이면은 네. 저는 실천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저기는 입이 이거 세고 형님은 그냥 몸으로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일어서서 그 사회자석으로 가라고 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그날 요거는 조금 내가 볼 때 형님이 자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날 그때 비서실장 좀 워낙 인정했어야 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고만장했어요. 정말 그냥 국회를 우습게 알고 자기도 국회에서 의원했죠.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고 받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네. 대통령 다음 권력자로서 너무 기고만장 그 모습이 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위원장이었죠. 이게 위원장이었습니다.
진짜. 야, 그 비서실장이 옛날에는 사실 총리급이었는데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부총리급이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기는 처음이다. 뭐 그렇죠. 뭐 얘기는. 야, 당시에는 권력 2인자 소리까지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정수. 예. 그러니까 야, 완전히 거기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를 악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막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제가 뭐 사실상 제일 야당 원내대표라는 것은 자기 주변이나 가족 모든 게 건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제가 노동운동을 20년 넘게 정치를 한 16년, 17년째입니다만 이런 사회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은 안 했다. 저 네. 자신은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부득의 소치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고생하셨고요. 2심 또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 검찰이 다시 했죠. 예. 네. 항소했습니다. 네, 항소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4월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진중권 교수는 막 우리 김성태 의원님 대표님 막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공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화두 아닙니까? 뭐 진중권 교수가 요즘 뭐 여야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뭐 막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뭐 참 어려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진중권 교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도 뭐 저는 인정합니다. 네. 뭐 인간 김성태를 탓하고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성찰해 더욱더 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욱더 도덕적으로 완벽한 재무장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해하고 보수 측 그 지지자들은 김성태 의원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투력, 그죠? 어떤 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백과 어떤 실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몇 명 없거든요. 손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대목이 참 막중한 사명감 책임감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이 아픔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면은 다 그 갖고 원죄를 있죠.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극악무도한 정권이라면은 우리가 그때 국민 83%의 이 국민적 그 원성과 분노 그걸 수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과정까지 가지 않았겠죠. 네. 그래도 보수 정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또 국민들의 그 분노와 국민들의 그 저항을 우리가 온몸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촛불이라는 걸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 국민을 완전히 반동강이 내고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또 사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잡으면서 국가 경제의 틀마저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 이런 헌법적 가치마저도 우려될 정도로 국정을 지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책임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뭐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선수 한 번 더 쌓고 안 쌓고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저도 수도권 서울 뭐 흔히 말하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험지에서 험지죠. 30년 만에 이렇게 삼선을 이끌어냈는데 네. 해필이면 이 지역에 지금 민주당 선수로 나온 사람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측근이에요. 아. 예? 누굽니까 지금? 저는 뭐 그 이름은 이름까지는 얘기 안 뭐 합니까?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만 예.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1기 청와대 참모로서 네네. 백은우 민정비서관과 또 청와대 이 정무 라인의 또 실질적인 핵심으로서 네. 사실상 이 정치 공작 네. 그리고 이 야당 탄압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런 제가 말 주저앉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핵심 측근 인사가 그냥 무엘입성해버린 거예요. 네. 제가 왜 정치보복이겠습니까? 김성태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안전뱅이로 만들어 놓고 무엘입성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어떤 경우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극복하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의 내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총선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뭐 국민들 이 저항과 원망, 이 분노가 상식선을 넘어서서 폭발을 지금 지경인데도 네. 이걸 제1야당이 제대로 대변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그 사실상 그 원성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총선 전략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기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이 명분에 또 정치의 정도, 이 도리를 다하는 그런 총선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네. 결국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쪽수가 모자라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작품으로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지고 다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뭐 유치원 3법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게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다 정리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쪽수 부족이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책임이 또 있죠. 야권 공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그 원내 전략에 네.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1야당하고 이렇게 협상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의지를 상실한 이 정권을 상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기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보수당 이 개혁보수를 우리가 개혁보수를 손잡는 걸 뛰어넘어서 네. 이 중도 합리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뭐 지금 안철수 네. 전 대표도 이렇게 기국에서 다양한 지금 정치의 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네.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과연 명분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시간인지 안 그러면 진정한 이 야권이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독주, 이 파시즘 국정 운영을 이걸 우리가 진짜 견제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할 것인지 이걸 안철수 대표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안철수 대표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보수는 끊임없이 핵심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총선이고 공천이라는 건 사실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의 전략인데 이거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이거 지는 게임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건 사실은 전략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황교안 대표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요 근래는 솔직히 황교안 대표도 정치 초년생으로서 당 대표에 선출되고 난 이후에 비록 정치는 초보지만은 그 정치에 대한 절박함은 삭발, 단식 투쟁, 장애 투쟁 집회를 통해서 본인의 결기는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배나무쌍한 이 좌파 정권의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이나 또 이런 정치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응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총선이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자신을 버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의 이 헌법적 가치를 또 지켜내고
법치주의가 실종되지 않는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깊은 그 총선 이전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SNS 페이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지만은 이제 한교안 대표로서는 이 개혁보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유승민의 3대 원칙 요구를 다 수용해버렸습니다. 네. 저희들은 조건 없이 수용해버렸어요. 이제 유승민 대표도 그러면 총론에서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강론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총론으로 가야 돼요. 총론의 큰 틀에서 우리가 그게 총론이라는 게 네. 문재인 정권 이 쉽게 말하면 쫄개들 네. 이 민주당 정치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3년여에 걸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위해서 야권 통합에 그냥 발가락 붙여 놔야 되는 겁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어떤 형태든지 큰 그림에서 새 보수당하고 합치고 네. 두 번째 총선에서는 이기는 전략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막 청년에게 50% 가산점뿐만 아니라 지금 막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털을 닦았던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는 종합 예술인데 예술인데요.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날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미지 새 인물을 수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웠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스킨십이 부족하고 또 자신을 알리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인물을 데리고 와도 실패합니다. 네. 강남 상구 TK 아니면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 아무래도 영남권도 그렇고 강남권도 그렇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네. 거기에 그냥 내리꼽는다고 그냥 펴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하면서 총선의 물갈이 전략 그리고 이기는 전략이 절묘하게 잘 이렇게 가야 돼. 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잘만 하면은 이번에 150석도 가능해요. 제가 계산한 보면. 저는 우리 김행호 공관위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개헌 저지선 딱 101석만 달라. 101석. 저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101석. 예?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우려대로 만일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70석, 80석 돼버리면 문재인 정권은 틀림없이 개헌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마 흔들릴 그런 개헌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대한민국이 경제 세계 10위권에 이런 경제력을 갖춘 우리 보수 정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게 안주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어석만 달라고 우리는 무릎 꿇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누벼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있습니까? 공천 받으시면? 그 지역은? 저는 한 번도 가가호 그냥 전부 다 알죠, 그냥.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번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만은 지역의 유권자 2만 명을 소주, 막걸리, 맥주로 이렇게 스킨십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신뢰 때문에 특히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이 그냥 이거는 민주당 바람이 아니라 네. 쓰나미가 왔죠.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서초, 강남, 송파권을 제외하고는 지금 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김성태, 나경원, 네. 김용태, 네. 강북의 정량석, 도봉의 김선동 5명입니다. 제가 당시 우리 당으로서는 당시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그 쓰나미 속에서도 가장 큰 표 차이로 이겼었죠. 네. 그때 당시 7,000표면 큽니다. 보통 네, 거기는 그죠. 1,000표 미만으로 미만이죠. 다 당선됐으니까. 야, 이겨야 돼요. 그죠? 누가 어떻게 되든 이겨야지. 지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정치인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은 좀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김성태 의원 하면은 다좀 이룬 사람이다. 다 이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 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20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습니까? 20대에 그런 나이에 가족들의 생계와 또 저 아, 자신의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일했던 적도 있죠. 네. 뭐 야, 이거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큰 덤프트럭도 운전을 했었죠. 제가 아, 덤프트럭 운전 자격증도 있습니까? 하여튼 사우디에서 그 차를 제가 직접 운전한 차입니다. 와. 그 옆에 계신 분은 중기부에서 같이 일했던 저 행인발 대신 야. 이때는 국회의원 삼선할 줄 몰랐죠. 이분은 출애라를 운전하고 예. 저는 트럭, 덤프트럭 이걸 운전하는 사람. 이때는 국회의원 삼선할 줄 모르죠. 몰랐죠. 이때도 제가 그렇지만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하루에 한 13시간의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밤에 그래도 이 법전을 뒤다 보면서 그래도 저 미래를 또 준비하던 그 시절이 저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고 이때 저의 처절한 그 노동의 삶이 저의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날 김성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왜 서민 노동자 농민 흔히 말하는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이 서민 노동자 이 농민 계급은 마치 진보 이 민주당의 그런 전유물이 돼야 되는가? 나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보수가 더 깨친 보수가 되고 사회가 대변혁을 요구할 때는 되려 이런 진보 좌파 정당보다 저희들이 더 앞선 사회적 개혁, 그렇죠. 사회적 개혁을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특히 이 노동자들의 이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근데 그냥 우리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하면은 언제부턴가 그냥 기업 입장만 대변하고 특히 경제를 위해서는 제가 이 경제 바람이 늘 시원찮은데 경제를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그냥 희생해야 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도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아울러내는 그런 기존 정당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는 네. 그런 노력을 제가 원내대표의 저 정치 목표의 한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절반은 꿈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정치를 더 한다면 첫 번째 목적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 독주 체제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지금 위험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 됩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폭주하는 기관차 열차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야당 정치 세력이 충분하게 문재인 정권의 이런 개헌과 또 이 위험한 국정 운영 방식을 견제하고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게 단순하게 뭐 이게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수준 넘었어요. 네. 지금 뭐 법원이 제대로 정상적입니까? 검찰이 지금 검찰은 완전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지난 1월 8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그 추미애 그 장관의 작품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 작품이에요. 또 아울러서 지난 1월 23일 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보십시오.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좋은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래놓고 결론은 자기 팬들 손 좀 댄다고 해가지고.
아, 이명박 박근혜는 저 때도 대통령 수사해가지고 깜빵에 보낼 때는 박수치고. 아이고 우리 윤석열밖에 없다고 하던 사람이 자기 참모 조국이 손대니까 저 난리를 떠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거죠. 앞뒤도 틀리고 내로남불 정부죠. 오늘 보십시오. 국무회에서 드디어 직제 개편을 통과시켰어요. 법무부 직제 개편. 법무부요. 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이 검찰 체계를 허무는 상황. 그걸 의결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 위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지금 하극상뿐만 아니라 검찰의 동일체 원칙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독립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 무너진 거고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공수처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히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얼마 되지 않은 2009년 5월 19일 날 당시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 초청했어요. 선거제 개편만 이루어지면은 제왕적 대통령 이 권력 구조 내려놓을 수 있다. 심지어 내각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지난 연말에 이 선거제 개편돼서 연동형 비례제까지 도입됐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대통령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어느 누구도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어느 누구도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고 그런 하는 양심적인 발언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하면은 어떤 개헌을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개헌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 그런 걱정 100번이라도 우리가 지지하고 뒷받침해야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마 이 개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들릴 수 있게 하는 길은 우리가 변화되는 길이죠. 네. 진정한 보수 통합을 넘어서 중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안철수 위원회 정치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문재인 정권 견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합은 어느 정도 한 90% 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하태경 지금 이제 만났습니까? 신원보수당 대표하고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만은 이제는 한교안 당 대표와 1차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만나야죠. 이제 단판을 짓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상 이야기 더 길어지면은 시시콜콜하게 이제 강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핵통위, 네. 핵심통합추진위원회가 더욱더 크게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두 사람이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예, 국민들만 애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보십시오. 민주당은 얼마나 이번 4.15 총선을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기획했는지 이거는 6개월 1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압승을 하려고 치밀한 준비를 했어요. 아, 오래전부터 했죠. 요 근래도 봅시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야권의 의석이 별로 없어요. 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울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객공천, 흔히 말하는 전략공천 지역 해가지고 여기 전략공천 지역은 경선도 안 가지겠다는 거죠. 네. 그게 김성태 지역, 나경원 지역, 그리고 오신환 저 실험보수당 그 대표 지역, 그리고 이혜훈 의원 지역, 거기에 오세훈 전에 추미애 장관 강진 지역, 이렇게 5개는 전략공천 지역 전략공천 지역으로 찍었어요.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지역도 이제 뺏어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유, 정말 밖에서 있으면 그냥 속이 타고 그냥 답답해서 전략과 전술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민들의 분노를 다 우리가 대변은 한다 그러지만은 막상 아직까지 이 정치권의 큰 이 변화의 흐름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약간 쉽게 말하면 통합 저 세력들에게 국민들이 표를 줘서 문재인 정권의 이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 이제 설명절도 지났으니까 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저는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내일. 보는데 한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조건 없이 만나서 둘이 네. 담판을 끝내줘야 됩니다. 내일. 그리고 그래야만이 보수가 더 이상 분열 안 돼요. 네. 유승민 전 대표도 보수 분열되는 거 이건 보수 니네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새로운 보수도 분명히 보수의 한 축입니다. 네. 예? 이 개혁 보수가 보수 분열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두 사람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빨리 두 분이 만나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번 공천은 전쟁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공천은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네.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천해도 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이겨야 됩니다. 독야 청청하고 네. 우리가 뭐 지구지순한 그런 전략공천 뭐 공천 원칙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후보한테 다 자빠져 버리면은 져버리면은 끝나는 무슨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공천이 이기는 공천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건 뭐 폼사가 아니고요. 이겨야 됩니다. 네. 폼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뵈니까 네 그래도 기분이 좀 낫네요. 제 마음이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였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하여튼 좀 앞으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